오늘 주제가 원래 이제 현정세와 노동운동의 방향인데 사실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이제 노동운동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외부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제 문제를 보기 때문에 현장감이나 생생한 느낌 이런 거는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노동운동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의 관점에서 할 만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맡았고요. 그다음에 현정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이제 사회 이정재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윤석열의 집권이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피부로 와닿는 당장 이제 헤쳐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미리 주시면 뭐 성실껏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 당장 이제 이 현 정권, 새로운 정권이 노동운동을 이제 탄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이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잘 이렇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좀 더 사실은 이제 구조적이고 좀 더 이제 큰 차원에서 이 정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서 구조적이고 큰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운동 그 현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진단을 했고, 그 3번째로는 이제 변화 방향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도 확인을 했지만 한국의 보수 양당제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강고하다. 이게 이제 70년 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87년도에 직선제 개헌 정치 이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건 50년 이후부터 70년이 지속된 그런 정당 구조다. 이게 그 미국식 이제 그 보수 양당제와 이제 굉장히 유사한 거고 영국식으로 진보 보수 양당제가 있는 것인데 반면에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제 진보 보수 다당제죠. 근데 이제 그 나라들도 이 연구를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오래 갑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보통 선거제가 되어서 모든 시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도 이제 대중정당화가 되는 시점이 20세기 초반이거든요. 대체로. 그때 이제 그러한 정당 구조, 정당 체제가 형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이제 격동이 있었습니까? 뭐 러시아 혁명부터 유럽의 뭐 혁명,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이제 대공황이라고 얘기한 대불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그 각 나라의 특유한 정당 구조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60년대 어떤 학자가 얘기했던 바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다시 5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크고 작은 이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독일도 그렇고 뭐 통일도 됐잖아요. 하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 보수 진보 양당제라든지 보수 진보 다당제라든지 미국의 보수 양당제라든지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민주노동당 때나 이럴 때 너무나도 쉽게 그 보수 양당제를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당 운동을 했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는 게 분명한데 그게 그 이 뿌리 깊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수 이 정당 구조라는 게 한번 형성되면 얼마나 강고하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요인으로는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급 균열, 지역 균열, 종교 균열의 복합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이 처음 형성되는 시점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까지의 어떤 계급 투쟁에서 노동자와의 진보가 공산당이나 이쪽이 이제 완전히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남은 거는 자본가 계급의 강고함, 그다음에 노동자 계급의 아주 유약함, 그다음에 이제 중간 계급이라는 게 이제 당시에는 농민들 위주로 돼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사무직, 상층 사무직인데 굉장히 이제 보수적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지형이라는 게 보수 당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지역 분열도 뭐 잘 아시는 바대로 이제 수도권 서울과 지방의 분열, 그다음에 이제 영남과 호남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종교도 보면은 기독교는 지배자의 종교죠. 그다음에 이제 불교는 상대적으로 이제 서민의 종교 이런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공주의, 뭐 지역주의, 그다음에 이제 뭐 친미주의,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인데 최근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공정이라든지 성장 같은 건 아는 능력주의라든지 공정주의라든지 이런 건데, 이게 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인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링에서 플라이급하고 헤비급이 이제 싸움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링에서 이제 심판이 공정하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힘없는 플라이급은 뭐 100점 100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사회 속에서 경쟁의 논리고 공정의 논리인 거죠.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물신숭배라고 해서 황금 만능주의라고 보통 이제 쉽게 말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 그 이제 성장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사실은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의 복합 속에 한번 이제 보수 정당이 뿌리를 내리니까 그들이 이제 결국 이제 보통 사람들, 시민들을 사회화한다는 거죠. 정치 사회를 하고 정치적으로 자기 쪽으로 동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왜 20대가 보수가 됐니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는 안 그랬는데 쟤들은 왜 저렇게 20대가 뭐 그렇게 됐지, 뭐 보수가 됐지 하는데, 사실은 그게 20대 책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책임인 거죠. 왜? 보수 양당제를 그대로 그들한테 물려줘서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안이라는 게 보수 정당 양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선거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드러났지만 단순 다수당, 다수 선거제라는 게, 만약에 이게 결선 투표가 있었다면, 프랑스나 이런 데는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3당이나 제4당이 한 번 정도 이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50%가 아니라 뭐 30%라도 다수당만 되면 이게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뭐 이제 지금 다수당이 나머지 중간 다른 이제 소수당하고 연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소선구제라는 게 아주 악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거죠. 자본주의 논리와 똑같은 게 2등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이제 중선거구제나 아니면 이제 또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제화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비례대표제가 일부 있지만 본질은 이제 소선구제로 지역구에서 1등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비례대표제를 개선을 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지만 잘 아시는 바대로 위성정당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의 이상한 정당들의 이상한 꼼수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제나 정치 제도를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딱 이제 실제로 판을 깔아보면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죠. 한편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기성 정당이 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거죠. 혁명적 상황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의 보수 양당제라는 것은 굉장히 강과다.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비상한 혁명적 정치 진출이 없으면 이거 극복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노동운동의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은 지속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운명 같은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돌파구가 없으면.
두 번째 이제 제국주의, 격화하는 제국주의 경쟁인데요. 중미 간 또는 러시아, 유럽, 미국 간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경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자본주의가 세계 시장에서 세계 체제를 만들어서 주변부를 자꾸 이제 자본주의로 바꿔왔는데 이 과정에서 선발 나라의 자본은 패권을 장악해야 되니까 경쟁을 하고 또 도전하는 나라들하고 나라의 자본하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시장이 이제 그 자본의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은 한 나라에서 먼저 성장을 해야 되지만 한 나라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세계 패권 또는 세계의 패권에 버금가는 힘이 있어야지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자본은 왜 세계 시장에 계속 진출하느냐? 이것은 이제 경기 순환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하락하는 이윤율, 이로 인해서 촉발되는 위기에 따른 과잉 자본을 해소하려는 축적 운동 자체가 세계 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삼성이 됐던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 여러 자본들이 뭐 90년대부터 세계화를 했고 뭐 이전 뭐 70년대부터 해외로 이제 종합무역생산 통해서 해외로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 수출 역군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많이 얘기 들었던 거지만 그거는 이제 자본의 운동의 본질적인 논리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민족국가는 이러한 자본의 해외 진출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역할이 민족국가의 본질적 역할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국가들도 항상 있지 않습니까? 세계 200개 나라가 있는데 200개 국가가 있는데 항상 이제 경쟁하고 갈등하고 또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계 국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강제력이 없습니다. 국내법은 하나의 국가라는 권위가 있어서 법을 어기면은 감옥에 넣고 뭐 심지어 이제 처형까지 하는데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의란 것은 국제법이 있지만은 이게 권고사항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뭐 지금도 그 미국에 이제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됐던 뭐 맨날 뭐 많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전범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러시아의 뭐 대통령도 전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전범이라 규정을 하지만 처벌을 못 하죠. 이제 국제관계라는 것은 항상 힘과 힘의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족 국가들이 세계 국가가 없고 민족 국가들이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세계적 불균등 발전과 병행하는 제국주의 경쟁과 세계 패권 쟁투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 우리가 뭐 미중 무역 갈등이나 그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했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뭐 돌출적인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16세기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어왔던 그런 제국주의 경쟁과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어왔던 것이고 뭐 세계적 수준에서는 경제 제재, 동맹의 확장, 국지전 뭐 예전에는 이제 전면전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은 뭐 30년 이상 이제 장기 침체에 빠져 있지만 원래 제국주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제국주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한국 자본주의도 세계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어깨를 나란히 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거 제국주의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와 인민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자국의 자본과 국가의 제국주의 경쟁과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주요 나라의 자본과 국가의 제국주의와 패권 경쟁에 직면해 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바는 이게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제국주의를 제가 강조하는 바는 민족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그래서 국제주의의 전통을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과 연합해서 세계의 모든 자본과 국가에 맞서 연대 투쟁하는 전통이 국제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은 사실은 20세기에는 잊어먹었습니다. 워낙 이제 그 식민지에 해방된 민족국가 또 뭐 동서에 이제 그 냉전이라든지 또 무슨 이제 세계화 시대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간 경쟁, 나라 간 경쟁 이런 것들에 파묻혀 가지고 노동운동 자체도 한 나라만 지향하는 바의 문제의식에 다 매몰되어 있었던 건데
그럴수록 노동운동은 항상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본은 세계적 차원에서 움직이고 세계적으로 이 연합하고 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는 데 반해서 노동은 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원초적인 공통의 혈연, 언어, 문화에 근거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거죠. 혈연의 공통성은 인간이라는 게 원시시대부터 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제 신화이고 허구다. 혈연의 공통성이라는 게. 한국에는 워낙 민족주의가 강해서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상식으로 받아들여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언어의 공통성도 사실은 자본주의 이전에는 이게 소통 불가능한 수준의 방언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제주도 방언을 보든지, 이북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함경도 방언 이런 거 알아보면 아마 전라도 경상도도 사실은 실제로는 방언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예외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 안에 언어가 결이 다른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국가가 자본은 시장을 통일된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가 하나라야 되지 않습니까? 표준어가 있어야지 이게 상품명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언어가 다르면은 상품명도 다 바꿔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 입장에서는 통일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거고, 민족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결국 이제 자본을 위한 것이고 지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도 통일시킨 겁니다. 문화의 공통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조선시대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단군 뭐 고조선 때부터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런 식의 얘기는 다 신화고 허구라는 게, 원래 지배계급과 종속계급이라는 것은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는 격차가 있습니다.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즐기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실적으로.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또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제주도, 전라도, 제주도, 여기 강원도도 그렇고 뭐 이북도 그렇고 우리 다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자본의 운동을 통해서 이 격차나 차이를 극복을 하고 또 국가가 개입을 하고 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되고 조작된 민족과 민족주의는 결국 자본주의 나라 내의 계급차별과 억압을 은폐하고 대외적으로 상상된 적에 맞서서 공동운명체로서의 지배계급을 승인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민족주의라는 게, 민족이라는 게 내부의 계급, 내부의 갈등을 덮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민족주의가 이제 심해지면은 다 우리끼리인데 뭐 좀 못해도 감싸고 가야지. 그다음에 또 외부에 적이 생겼어. 제국주의나 이런 게 적이 생겼어. 그러면 같이 싸워야지.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내부에는 지배계급이 있고 착취 억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일 갈등이 됐던 남북한 갈등이 됐던 중미 갈등이 됐던 여기에 편성한 한국이든 각 그 주체는 각 나라 자본과 국가일 뿐이며, 우리나라 노동자와 인민은 모든 해당 나라의 노동자 인민과 연합해서 모든 자본과 국가에 대항한 반제, 반자본 연대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동운동은 노동자 국제주의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국제적 연합과 연대투쟁을 계급투쟁의 필수적 전제 조건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확산하는 디지털 자본주의 혁명인데요. 자본주의는 직선이 아니라 경제순환과 주기적 위기를 반복하는 나선형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를 계속 나선형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 위기는 경기의 상승의 정점에서 상승을 이끌던 자본의 노동 대비 상대적인 과잉 축적과 노동이 또 과소화되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에 이제 통합적 효과인 이윤율이 하락함에 따라, 이윤율이라는 것은 이제 자본분의 노동이니까 노동이 이제 이제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윤을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이제 자본분의 노동인 거죠. 이윤을 분배받던 취약해진 금융과 부동산 자본의 금융 위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산업자본 전반의 연쇄부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 위기나 2007, 8년 위기를 금융위기 내지는 무슨 뭐
외환위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부르주아적인 언론의 이제 용법인데, 그 이제 위기는 항상 이제 금융이나 외환 같은 이제 그 금융의 위기로 나타납니다.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선우는 뭐 매 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산업자본이 이제 그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자본주의 위기인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금융 위기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물론 금융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촉발되는 내용이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산업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 흑자부도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에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게 금융으로 옮겨붙고 뭐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자본의 파괴와 부수된 노동의 해고 연쇄를 통해서 자본의 축소 재생산, 결국 이제 마이너스 성장인 거죠. 이게 뭐 IMF 때는 우리가 한 5%가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고는 30년대는 마이너스 30%, 50%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세계 대불황 이후에는 이제 국가들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자본의 파괴, 자본의 연쇄 부도를 많이 막고 금융이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그만큼 이제 깊게 못 들어가게 이제 막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파괴가 충분하면은 저점에서 이제 안정을 찾고 정체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그게 이제 보통 뭐 불황이니 침체니 정체니 하는 건데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폭 하락한 이제 겪으면서 대폭 하락한 자본 가치, 왜냐하면 자본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도 안 나고 하니까 똑같은 이제 공장의 크기, 똑같은 건물의 크기지만 이제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IMF 때 겪어봤던 기억이 분명히 선명합니다. 그때 건물값이나 땅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이제 빅딜 하기 위해서 할 만큼 이제 굉장히 그 가치가 부도나고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본의 가치 하락이고, 노동력 가치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엄청나게 실업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자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장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다 인수합병이 쉽게 되고 노동력도 이제 임금을 싸게 줄 수 있으니까 이윤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토대로 이윤율의 재상승을 위한 기술적인 또 조직적인 준비, 기술적인 것이라는 것은 혁신이죠. 그다음에 조직적인 것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외부적으로 다른 자본하고 인수합병하고 해서 금융과 부동산 자본의 재투자에 도움을 받아서 자본 축적을 활성화하면서 경기 상승과 호경기를 낳고 다시 정점에서는 위기를 겪는 순환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 순환 반복을 통한 경제 성장은 자본의 끝없는 축적의 경제 성장, 즉 자본의 끝없는 축적의 동력은 자본의 기술 혁신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상품 운동을 규정하는 가치 법칙은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이 상품의 가치의 크기를 규정하는 법칙입니다. 책 조금만 보셨으면 많이 들었던 얘기이죠. 가치 법칙.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적은 노동 시간으로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혁신 자본은 결국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결국 더 많은 이윤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혁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새로운 기술이 핵심이지만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내부의 조직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거죠.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어쨌든 더 많은 시간,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게 혁신의 핵심이니까. 그에 따라 자본의 끊임없는 혁신과 축적 경쟁은 체제의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아주 폭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의 모든 혁신과 축적의 핵심은 더 생산적인 기술의 도입이고 그 이면에는 노동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크기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적게 들이는 거죠. 역으로 얘기를 하면. 따라서 혁신과 축적은 실업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 모든 혁신과 축적이 실업만 낳은 것은 아니고 결국 고용을 늘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혁신되고 나니까
이게 그 자본의 축적이 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더 많이 축적을 하는 거죠. 더 함께 재생산을 해서 실업이 된 노동들을 다시 끌어다 씁니다. 물론 이제 노동들이 다시 이제 재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크게 봐서 그런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이제 디지털 자본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노동을 완전 자동화 수준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보다는 실업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이게 20, 30년 내에 절반이 실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가 실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익숙하진 않은데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는 대체로 뭐 10% 수준의 실업률을 80년대부터 계속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숨겨진 실업 같은 걸 보면은 10%가 되고 뭐 어떤 데는 20, 30%가 돼요. 청년 실업률 같은 거는. 그런데 최근에 한국도 이 청년이나 학생인들의 취업이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단계에 도달한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축적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 버는 자본이 없느냐? 있는 거죠. 뭐 삼성이 됐고, 뭐 또 글로벌하게는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니 뭐 이런 이제 혁신적 자본들은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데 그 자본의 크기에 비해서 노동을 계속 줄이니까 그들은 이제 이유는 엄청나게 얻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을 계속 줄이는. 그래서 이것은 자본주의의 무한한 생산력 발전이 생산관계의 응축인 생산 양식과 더는 호응하지 않게 되고 생산 양식이 질국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혁신적 개별 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실현하지만 자본 일반의 이윤의 원천인 노동이 축소되기 때문인데요. 결과는 위기에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황. 크라이시스를 공황이라고 잘못 번역을 해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위기입니다. 위기. 크라이시스가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이게 경제 위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경제 위기라고 번역하는 사람 많고 경제라고 쓰는 사람이 많은데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경제와 자본주의는 다른 거죠. 비슷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제를 넘어서서 사회와 정치, 문화를 다 총괄하는 건데 그렇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생산 양식, 이 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냥 놔두면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위기인 거죠. 크라이시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위기들이 주기적으로 폭발한다. 이 자본주의 위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의 폭발이다. 여기서 생산관계의 핵심이 자본관계인데요. 자본관계가 착취를 위한 끊임없는 생산력 발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더는 착취가 불가능하게 노동을 배제하는 모순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의 끝은 노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취를 위해서 기술 혁신을 계속하니까 자본이 노동을 배제하는 식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노동이 일을 해야 이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아주 자기 역설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윤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폭발하는 게 위기다. 그런데 이 위기는 결국은 생산력의 발전, 혁신을 이끌어내는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라는 자본의 관계가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위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총체적 모순을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위기라고 할 때 왜 경제 위기에 한정하면 안 된다 또는 공황이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이제 위기라는 것은 생산관계의 모순을 폭발시킬 것인데 이것은 경제를 넘어서 정치, 법률, 도덕윤리, 문화, 이데올로기, 관계를 총괄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로봇이 인공지능을 착장하게 되면은 혼자서 이제 움직입니다. 물론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인격만을 행위 주체를 삼는 게 근대 법률 체계입니다. 부르주아 법률 체계라서 우리 최근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애완견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하는, 반려견을 인격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뭐 반려견을 이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범죄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기존의 법률 체계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을 하다가 워낙 이제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반려견이 뭐 1,000만이나 2,000만이 되니까 어떻게든 이게 뭐 돌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례식 함부로 이제 묻지도 못하잖아요. 신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데 뭐 예를 들어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죠? 문어인가요? 오징어인가? 이런 게 진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회 떠면 안 된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금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도 이런 이제 지능이 있고 뭐 감각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과학적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거나 기존의 우리의 사회적 법률 체계, 사회적 인식 체계는 인간만이 주체고 나머지는 다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동물도. 근데 이제 이런 체계 속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지가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놈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던 사람도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을 해야 돼요. 형사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물건이 파괴됐다 그러면은 뭐 보험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회적 보험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류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인류가 또 피집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인간을 한두 군데서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이제 초인공지능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죠.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종교윤리적으로 뭐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의 출산 금지.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체세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료법으로 이제 금지를 시키는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연구가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그거는 도덕적으로 지금 이제 금지를 시키는 거죠. 법률로 통해서. 그러니까 생산력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 택시 기사의 자살은 우버식의 어떤 사업 같은 걸 이제 완전히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사회적 관계가 이게 택시 기사가 이것을 허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관계가 바뀌면은 우버식 이 진보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은 점점 더 사회 제도와 의식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관계나 의식이나 윤리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이것을 막든지 뭐 계속 이렇게 막 엉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한다. 요점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서로 호응하는 상태면 혁신이 쉽게 도입이 가능하지만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이미 생산력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완전한 걸림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걸림돌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의 주범이 탄소가스인데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게 태양에너지인데 이 생산비는 이미 화석에너지 생산비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석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의 원자력도 핵이라고 얘기를 하자. 원자력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거다. 핵이라는 것을 미화하는 개념이다. 말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화석이나 핵에너지에 자본이 있는 것이고 또 소속된 노동이 있고 생산 설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 이 3자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면. 그래서 기생하는 언론과 또 학술도 있고요. 때문에 전면적 도입이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한의 이윤 추구나 축적의 논리에 있는 자본에서 벗어나고 또 노동과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고 실업수당이 보장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전직훈련, 전업훈련이 돼야 되고 또 참여계획으로 새로운 생산 설비가 대체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한 생산 관계라면 사회적 관계라면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도 다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생산비도 더 안 들이고. 근데 아시는 바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이런 식의 해결이 도래하기까지 모수는 심화 폭발하는 위기를 통해서 생산 관계와
해체를 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정립하는 혁명이 가능해진다. 근데 폭발하는 위기에 따른 혁명은 자동적이지 않다. 이걸 이제 많이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봤다시피 IMF의 그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에 금융위기라든지 이럴 때 뭐 솔직히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동지들이 그때 이게 혁명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위기 2번 우리가 겪었는데 최근에 저도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공부가 미흡해서. 근데 사실은 그럴 때가 사회가 더 기존의 생산 방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그 새로운 사회적 관계, 새로운 생산 양식을 만들어내는 기회인 거죠.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가 딱 얘기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체적인 역량, 주체적인 준비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때 뭐 겁모으기 해서 나라 살리기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 입장에서는 더 뭐 정리해고를 막아야 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뭐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런 식의 대응밖에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노동의 이제 전선이라는 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혁명적 실천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혁명적으로 대응해야만 해 이게 실제로 새로운 생산 관계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반대로 자본이 승리하거나 또는 양자가 하도 싸워서 내전같이 싸워서 공멸도 가능하다. 위기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돼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동자 계급은 한편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관계와 생산 양식이 질곡으로 변하는 흐름을 포착하여 모순이 폭발하는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생산 양식을 건설할 혁명적 실천 역량을 발전시켜야 된다. 역량, 실천 역량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그 생명과 인류를 절멸할 생태 위기의 가속 가능성. 자연의 변형을 하는 노동의 그 핵심적 그 자본주의 노동을 넘어서서요. 노동 일반의 핵심적인 정의라 그럴까요? 그것은 자연의 변형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먹는 것은 아니라 자연은 항상 이제 바꿔가지고 형태를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화학적 성분을 바꾸고 뭐 농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또 한 군데 그 생산지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곳까지 수송을 통해서 가져와서 또 이제 뭐 집에서 가공을 하든지 해서 그게 다 노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변형된 자연을 이용하고 이 자연을 이용한 후에 돌려주고 다음 자신도 돌려줍니다. 우리는 죽으면 자연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을 매개로 자연과 인간이 신진대사를 한다.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런데 이제 그 노동이 이제 분업화가 되고 그 분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대규모로 하는 게 바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산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확대 재생산하는 게 자본인데 자본은 자연을 변형 대상으로만 볼 뿐이지 이게 돌려놓아야 된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연 파괴를 동반한다는 거죠. 산업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실은 자본의 논리의 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윤을 실현하는데 비용이 된다면은 이걸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니까 이거 다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그래야지 이윤이 나니까. 그런데 이걸 비용으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파괴를 공해를 만들어내든지 자동차 회사가 매연을 뿜는 자동차가 있다. 매연을 뿜는 것만큼 비용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매연을 못 뿜게 되는 거죠. 이제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가 되고 그리고 모든 분야의 자연과 인간 간의 신진대사의 균열이 초래가 된다. 뭐 화석연료가 배출가스가 성분이 먼지와 결합해서 미세먼지가 된다든지 우리가 뭐 최근에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되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든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생수통에도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생활수단오염, 토양산성화, 사막과 오존층 파괴 등을 초래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19 보건위기는
인수 공동 감염병 위기인 사스나 그다음에 신종 플루의 확대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석기 정착민이 가축을 생산할 때부터 유리한 게 인수 공동 감염병입니다. 우리가 뭐 콜레라라든지 무슨 뭐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그때부터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뭐 코로나니 사스니 뭐 이런 것들이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것은 끊임없는 자본 축적 때문에 지리적으로 뭐 산림을 파괴하든지 사막화하든지 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남극 북극 이런 거 할 것 없이 해서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인간이 야생에 접촉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장식 집약적 단일 유전자 가축 생산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자가 하나로 다 이렇게 하니까 그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이게 다 취약을 합니다. 유전자라는 게 하나가 되면은 다양성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외부에 이제 그 뭐 병균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이런 거에 죽을 종은 죽겠지만 종의 일부는 또 유전자가 다양하면은 살아남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적인 이제 그 진화의 방식인데, 지금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하나로 몰아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값이 싸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이제 값이 쌀 뿐만 아니라 빨리 자라고 또 더 해서 뭐 치킨을 생산하든지 돼지를 생산할 때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돼지 같으면은 몇 년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며칠 만에 닭을 키워가지고 치킨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량된 유전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되 또 땅이 부족하니까 공장식으로 그냥 확 하니까 얘들이 한번 걸리면, 바이러스 걸리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인간에도 옮기고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자본의 축적의 지리적 확대와 공장식 가축 생산이 유지되면 될수록 대감염병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의 위기는 자본 논리에 따른 위기가 아니라 외적인 환경 파괴에 따른 보건 위기로서 자본의 위기 없는 침체를 낳았고 자영업과 일부 자본이나 노동의 파괴를 동반했다. 이게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막스주의자들이나 경제학자들 뭐 섣불른 사람들은 이것을 자본주의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위기라면은 혁명적 실천을 통해서 체제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자본주의 위기라면은, 이번에 보건위기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전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본은 다 대비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으니까 내가 생산을 좀 축소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직원들을 이제 뭐 유급 휴가를 주든지 또 뭐 재택 근무를 시키든지 내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이게 그 뭐 처음에는 3개월 예상했지만 지금 2년이 됐지만 이제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예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원래 위기는 예상도 불가능하고 터지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본들이 다 이제 부도가 납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성질이 다른 거죠. 다만 위기 이후에 침체는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기 이후에는 정체 국면이 있는데 축소되어 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이제 그런 게 나타난 거죠. 인위적으로 이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이런 걸 구분해야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침체가 되면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잘못된 인식이고 대응도 못 합니다. 제대로 못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체면. 기후변화는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지구기온이 1.5도에서 2도 상승하면은 생물과 인간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게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최근에 뭐 산불도 그 일종이겠죠. 빙하가 해빙되어서 육지가 침수가 되고 산림 파괴와 사막화, 식생 변화로 인해서 생명과 인류가 불안이 심해지고, 이게 뭐 놔두면은 2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뭐 2100년까지 뭐 5도, 10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대로 가면은. 그러면은 뭐 다 죽는 거죠. 생명과 인류가 절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생산 양식과 생활 방식이 유지가 되면은 조만간 2도가 상승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되고, 이거는 뭐 거의 뭐 이제 그 공통적으로 예상을 하고 합의가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석에너지, 석유와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인류의 당면 과제,
된 것입니다. 문제는 탄소 감축이 자본의 논리, 축적 논리에 상반하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약을 맺었는데요. 뭐 계속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국제적 협약을 맺는데, 그래서 감축 계획을 이제 자발적으로 내고 나라 국가별로, 그다음에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평가하는 것이 달성 가능성이 낮다. 결국 이제 이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을 규정하는 자본의 축적 논리를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게 생태 위기가 완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결론적으로 생명과 인류를 절멸할 생태 위기에 가속화하는 가능성 앞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생산 양식과 생활 양식으로의 혁명을 위한 노동운동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다섯 번째, 여성 해방과 소수자 해방 운동과 반동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 인간의 성적 지향의 차이, 또 선천적, 그리고 장애라는 게 후천적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거죠. 사고니까. 후천적 장애, 인종, 민족 등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나 타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옳고 그름의 지표가 아니라 다양한 개성 발휘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특정한 생산 양식에서는 차별과 해모의 수단이 되고 있다. 자본은 다양한 인간 집단의 선천적인 차이를 임금 차별을 통한 착취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왜 이 차이를 그냥 차이로 인정하고 개성의 발휘의 조건이라고 가만히 놔두지 않느냐?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성을 적게 주고 유색 인종을 적게 주고 동남아, 한국 자본의 동남아의 노동자들 임금을 적게 주고,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인간의 기존의 차이를 질적으로 다른 인간, 차별적 인간으로 만들어냅니다. 자본이. 그래서 자본 이데올로기에 지배된 대중은 차이를 혐오로 변형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페미니즘, 예를 들어 페미니즘을 보자고요. 대다수 여성은 이 페미니즘에 공감합니다. 선생님들, 동지들도 주변에 뭐 항상 여성이 있으니까 대화를 해보시면은 의외로 깜짝 놀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남성은 또 반대로 이게 반감과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가정과 사회에서는 차별과 초과 착취가 여성들한테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경험적으로 공통적인 것이죠. 이게 뭐 보수자 진보를 떠나서, 반면에 남성은 저도 그렇지만은 경험적으로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나 의식적으로만 깨달을 뿐이지,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의식적으로도 이해를 안 하는 사람들은 권리 침해다, 페미니즘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200만 이주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구 출신을 제외한 백인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강화된 착취 조건에서 노동하는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자는 경쟁자로 보이는 거죠. 성적 소수자나 장애인도 보수 종교나 언론이 낡은 윤리가 전파된 결과로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다. 이게 그 성적 소수자가 이게 이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게이면 어떻게 자식이 게이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넘겨줄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같이 정상적으로 유전을 하는데 유전자라는 게 100% 정확한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되는 수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도 XY 성 염색체가 있어서 남성 여성이 정해지지만 그 와중에도 여성인 신체의 남성성을 이제 몸에 지니고, 반대로 또 남성적 신체의 여성성을 지니는 게 유전자의 어떻게 보면 조작의 잘못이겠죠. 유전자 자신의. 그게 확률적으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성적 소수자라는 게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제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발휘가 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전혀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혐오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수 언론이나 특히 종교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종교라는 게 2000년도 전에 다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 만들어진 윤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도 그냥 되뇌는 거죠.
언론은 그게 항상 부안해동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노동운동은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차별과 초과착취를 반대하고 이를 해소하는 운동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측면에서 저는 구조적인 차원의 정세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40분에 1시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55분 정도 됐거든요. 아, 벌써 그렇게 흘렀습니까? 예,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아니면 10분 계속 하시는 걸로. 네, 제가 그럼 좀 짧게 할게요. 워낙 반가운 마음에 말이 길어졌는데요. 두 번째 이제 노동운동의 상태입니다. 아시는 바이니까 간략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권위주의 암흑기를 거쳐서 87년에 폭발했습니다. 민주노조 합법화, 사업장 교섭체제, 그다음에 전국 조직의 형성이라는 성과 외에는 10% 미만의 조직률, 견고한 두 노총, 산별노조 미협, 노동운동 정당의 부재. 근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강고한 보수 양당제의 비적대적인 환경, 격화하는 제국주의 경쟁에 따른 민족주의의 지배, 자본주의 물신 이데올로기, 물신 등의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선천적 차별과 혐오를 통해 초과착취를 하는 데 이용하는 차별 이데올로기를 운동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는 조직이나 운동 방식, 운동 이슈, 정치 전망의 한계가 표현이 된다. 조직 한계는 2,500만 노동자 중에 10% 미만이 되고 두 노총이 분립이 되어 있고, 더욱더 문제는 이제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노동자를 포괄할 전망이나 역량이 없다. 이것은 내부의 힘을 결집하는 민주주의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운동 방식의 한계는 단위 사업장 투쟁 중심이고 지역 전국 산업 투쟁은 예외다. 이것은 근데 당연히 근본적 힘이라는 게 단결과 연합인데 중대한 약점이 되는 것이고요. 운동 이슈의 한계도 다 임금이나 노동조건 이슈에 한정되어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노동법 개정, 경영관리, 정치 같은 질적인 발전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특히 경영관리 투쟁은 생산관계 변화 투쟁의 출발점이다. 생산관계의 변화 없이는 임금 투쟁이나 비정규직 투쟁은 노예제를 위한 투쟁이다. 임금 노예를 위한 투쟁이다. 정치의 한계. 기존에 이제 그 현장 투쟁과 정치 투쟁의 양날개론이라는 어떤 분업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주의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수동적인 표밭을 자처했다. 근데 생산 양식의 변경의 핵심인 정치를 대중에서 분리한 효과는 87년 후 대중 투쟁의 고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정치를 직접 하지 않는 이상 의식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전망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임금과 노동조건 투쟁을 현실의 최대치로 생각하는 보수주의에 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최근에 제가 한번 글을 썼는데, 결국은 이제 욕구에 따른 또는 필요에 따른 공산주의 분배를 자본주의 내에서 실현하면서 공산주의를 예감하고 선취하는 계획이고, 또 새로운 사회를 넘어가는 디딤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여기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노동자 경영관리로 생산관계를 변형하는 자본주의 내 개혁이자 이행의 디딤돌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오히려 이제 국가를 장악해야 된다 라고 이제 급진화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대안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은 국가의 장악이 아니라 국가를 파괴를 해야 된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종속계급을 지배하는 기제로서 만들어낸 것이라 고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의 변화 방향의 5가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변화인데요. 기존의 사업장 노조와 대의제는 보수주의의 결과이자 전제이기 때문에, 왜 이제 사업장 노조가 더 큰 연합이었기 때문에 투쟁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대표자는 대의제로서 뽑혔기 때문에 조합원을 수동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이 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변경을 해서 보수주의를 타파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제와 결과가 만들어진다. 제가 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의제 대신에 총회와 추첨제다. 조합원의 의사결정은 조합원이 한다. 결정권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매주 원격에서는 온오프를 병행을 해서 총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집행부는 인구의 여러 가지 범주, 나이, 지역, 성, 직급, 직무, 종교, 민족, 인종, 장애, 성적 취향, 생활 취향의 범주에 비례해서 추첨으로 돌아가면서 맞는 전업평의회가 구성을 하고 집행부를 결정사항을 집행을 한다. 또 모든 조합원은 자기 사업장 외에 지역 전국 산업 세계 상설총회를 만들어서 복수 다층적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 사실 우리는 항상 복수 다층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의 일환이고 아버지고 가장이고 남편이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교육생과 교육하는 사람이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구성원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의 구성원이고 이렇게 복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부캐라고 해서 연예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는 노동자들도 자기 노조뿐만 아니라 세계의 노동자의 하나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총회와 추천민주주의로 노조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노동자 자신의 변화와 환경 변화를 일치시키는 혁명적 실천. 제가 혁명적 실천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것의 개념은 자신의 변화와 환경 변화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치가 안 되면 혁명적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익혀야 된다. 혁명적 실천은 그래서 국가 타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서도 나온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회적 관계 변화를 통한 혁명적 실천 역량을 축적해야 국가를 타도하고 생산 양식을 만드는 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란 사람들이 생산과 교류에서 맺는 다양한 상호관계다. 사회적 관계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 핵심을 짚어보면 결국 생산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거죠. 결국은 상품 유통 영역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생산 영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 이런데 이러한 유통 과정과 생산 과정에서 담당자는 상품 교환자가 아니라 생산물의 공유자로서 또 고용주와 종업원이 아니라 공동 경영자로서 함께 조직하고 하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죠. 이런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에 일상에서 출발해서 지역 산업 전국 세계로 확장된 연합으로 발전하면은 사회적 규모, 더 큰 규모에서 사회적 관계가 변화가 가능하고 이 과정은 물론 자본이나 국가가 개입하면서 억압하고 반동을 하겠죠. 근데 노동자 인민이 누적된 혁명적 실천의 역량과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적 실천의 혁명은 바로 이 과정이죠. 혁명 실천 과정은 모든 노동자가 참여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마당이 바로 상설총회와 전업추천평의회 민주주의다. 매주 한 번씩 총회를 해서 의사교환하고 결정하는 총회,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1년씩 집행부가 되는 방식을 통해서 항상 이제 같이 하는 방식인 거죠. 세 번째로 계급 투쟁을 통해서 대자적 계급으로 변화돼야 된다. 일상 노동자 계급은 자신이 노동자 계급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주체임을 자각하지 못한다. 정규, 비정규, 남성, 여성, 중소, 대기업, 원청, 하청, 사무 현장, 한국 이주, 정상 소수자 등등으로 각자가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나 직장 내 대우에서 또 사회적 평가나 대우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다른 집단이다. 별도 계급이다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는 대기업 노동자 계급이고 나는 중소기업 노동자 계급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계급, 정규직 노동자 계급이고 여성 노동자 계급, 남성 노동자 계급 본인들은 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노동자 계급이라고 대의를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적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느끼는 계급 의식이 지배가 되어서 노동자들은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단결 투쟁이 불가능하고 노동자 일반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의식이 획득하지 못한 적자 계급을 행동하게 된다. 적자적 계급을 대자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 본질을 아는 계급으로 변경하는 길은 스스로 투쟁하며 대자적 의식을 획득하는 길밖에 없다. 인간의식은 뇌에서 작동하는 본능이나 감정이나 이성이나 신념이나 무의식, 프로이트가 무의식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내외에 있는 이런 거에 의해서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신 뇌과학은 인간 두뇌가 항상 신체 내외의 자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동시적으로 반응하는 1280억 개 뇌세포의 네트워크의 총체적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뇌는 항상 유사한 자극에 반응했던 이전 기억의 흔적을 참고해서 신체 예산, 신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장동시켜서 생명 유지를 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의식과 행동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또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다, 또는 본능에 따라서, 또는 무의식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기존의 많은 학자나 철학자나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뇌라는 게 인간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경험들을 참고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감정, 의식, 그러한 행동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25년의 양육 과정에서 학습한 결과의 영향이 짐작된다. 모든 인간은 매 순간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의식과 행동은 개인 고유한 역사의 기억 흔적들의 누적 결과 반응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우리 교육을 받고 있지만 모든 개인이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기억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같은 자극의 같은 반응이 아니라 1280억 뇌세포의 어떤 총체적 반응에 따라서, 적항 반응에 따라서 창의적인 행동과 의식이 가능하다. 모든 인간은 항상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행동, 의식이 가능하다. 우리가 배고프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억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같은 어떤 기록이 아니다. 왜냐하면 뇌 속에 그런 저장 장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인공지능도 이런 방식이거든요. 초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간 같은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이성이라든지 무슨 뭐 감성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신념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무조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인공지능을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의 누적입니다. 그 기계 학습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그 알파고가 그 우리나라의 그 누구죠? 그 이창호 아니고 이세돌을 이겼을 때, 그 알파고가 무슨 바둑의 논리, 바둑판 19판의 논리의 변화를 머릿속에 입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보를 다 입력을 했다는 거죠. 그 인간이 했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 이걸 보면서 패턴을 통해서 이 논리를 알아내는 겁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외국어 번역하는 게 사용해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논리를 해가지고 문법을 알아가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번역했던 그 데이터를 수만 가지, 수억 가지를 데이터를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는 인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내 기억은 단지 뇌의 작동 흔적이다. 이상에서 각 개인의 고유한 경험 역사가 개인 의식과 행동의 결정적인 힘을 알 수 있다. 고로 제머릇 개못 준다.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속설, 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운동을 하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해 봤는데 쉽게 안 바뀌는 게, 항상 벽을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더구나 이제 각 개인은 양육 과정에서 양육자의 의식과 행동에 내장되어 전달되는, 그러니까 피교육자가 아니라 교육을 하는 사람, 양육자가 의식이나 행동에 벌써 내장되어 전달되는 사회적 규범이 배경으로 작동하므로 지배적인 사회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을 규정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릴 때부터의 양육 과정, 25년의 양육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벌써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창의적인 창조적 행동과 의식이 항상 가능하다. 물론 이 가능성은 누적 기억을 흔적을 뛰어넘을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신선하고 충격적 자극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립하는 계급 투쟁의 중요성이 나온다. 모든 신체 내외 자극에 대해서 누적 기억 흔적에 참고하여 관성적으로 반응하여 결국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인간들에게 계급투쟁 경험은 창의적이고 혁명적 의식과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계급투쟁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익숙한 방식으로 관성적으로 행동하고 의식하는 게 익숙한 사람한테는 이러한 충격이 없으면 의식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죠. 계급투쟁을 통한 자극은 총회, 상설총회와 전업추첨 평의회를 통해서 가장 잘 작동이 된다. 왜냐하면 총회와 추첨은 새로운 자극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집단적 계기다. 그래서 총회와 추첨 민주주의는 대자적인 혁명적 계급의식의 획득의 지름길이다. 경영관리 투쟁인데요. 임금투쟁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노조의 가장 기본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임금 노예제를 전제하고 강화하는 모순이다. 아무리 임금 투쟁을 해보십시오. 임금 노예제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 투쟁을 넘어서 경영관리 투쟁으로 가야 된다. 직접 기업 경영을 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좋은 의미의 생산관계를 바꾸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 경영자 이자 총체적 생산 양식 변경의 투쟁이다. 핵심이다. 전제는 상설총회와 추천평의회, 전업추천평의회 경험이 축적이 돼야 된다. 모든 노동자가 정책을 토론 결정하고 돌아가며 집행하는 경험을 축적하면은 기업 경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창업을 하든지 부도기업을 내부적으로 인수를 하든지 사회적 기업을 바꾸든지 등을 해서 해야 된다. 현실 노동자 경영기업은 자본주의 대양 속의 외딴섬으로 장기 존속이 불가능하고 경영 과정에서도 가치법칙에 침해되고 종속이 불가피하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우리가 주변에 보는 협동조합이 그런 모습이고 또 무슨 뭐 조그마한 공동체가 되느냐 또는 심지어 일국 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더 큰 연합이다. 지역산업 전국 세계 연합을 해서 상품을 내부 공유하는 사용가치로 생산물로 바꿔서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변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는 공동 경영자, 공동 관리자가 되고 공동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아닌 민주적 참여 계획을 통해서 경영 관리 틀로 삼으면 된다. 참여 계획은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조정하고 합리적 계획을 만드는 건데요. 상설총회와 전업추천평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장 잘 작동하며 기술적 조건은 디지털 자본주의 혁명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다. 현실에서 자본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대자본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도 봤지만 대자본은 항상 파산합니다. 기존 노동운동은 주로 국유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 노예제, 사적 자본의 노예제, 국가의 노예제, 국가 자본의 노예제로 바꾸는 것이다. 대안은 국유화가 아니라 노동자 경영 관리다. 재벌 해체나 재벌 개혁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벌은 해체나 개혁을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도 나는 재벌을 노동자 경영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계열사나 하청기업도 노동자 경영 관리를 촉진하고 더 큰 연합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변형해.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라는 게 엄청납니다. 네트워크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 뭐 50%의 생산을 한다고 하면 재벌만 다 바꾸면 50%가 바꾸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왜 그걸 해체합니까? 내부에서 바꿔내야죠. 기관 산업의 국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노동당 같은데 무슨 선거 강령이라는 게 기관 산업 국유화니 뭐 재벌 해체니 이런 얘기 하는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보면은 그 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 인민 경영 관리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정치를 통한 혁명. 이상 네 가지 노력이 성공해도 사회혁명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혁명은 오직 정치를 통해 국가를 폐지하고 대체한 새로운 정치적 형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형식, 새로운 생산 양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때만 가능하다. 정신은 생산 양식의 변형의 출발점인 일상사회적 관계 변형 자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우리가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바꾸고 그다음 경영주와 종업원의 관계를 공동 생산자로 바꿀 때 정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상사회적 관계를 연합한 생산자로 명칭만 변경해서는 안 되고 물질적 관념적 조건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 조건도 바꿔야 되고 소유 관계도 바꿔야 될 것이고 무슨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개념적으로도 바꿔야 됩니다. 적절한 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치다. 이런 정치는 상설총회와 전업추천평의를 통해서 모든 노동자 인민이 참여하며 서로 익히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의 장점은 세 가지다. 첫째, 상설총회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결정권자, 주권자를 참여하고 전업추천평의에 번갈아 참여하기에 모든 노동자 인민은 각종 집단 구분을 넘어서서 각자가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서로 존중하며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정규직운동, 청년운동, 페미니즘운동, 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사무노동자운동을 포괄하는 하나의 연합이 가능하다. 프레카리아트, 불안정 노동자를 이렇게 부르는데 별도 계급이고
쉽게 해서 비정규직 얘기를 하는 거죠. 별도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에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공동 투쟁을 하면 연합으로 할 수 있고 해소가 된다. 서로 연합해야지 힘이 강해지거든요. 목표도 공동된 것이고 차이 나는 것은 단지 임금의 노동 조건인데 그것은 이제 그 같이 만들어 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들 그게 다 임금 노예제인데 거기에서 머무는 거가 목표가 아닌 이상 따로 투쟁하면 안 되는 거죠. 페미니즘 운동도 마찬가지죠. 핵심인 직장과 노동 과정의 변형을 추구하는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연합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으로 세태 운명인 상청 사무직, 의사, 변호사, 회계사 다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은 할 일이 없어지죠. 이 민주주의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주 노동자도 국제적 연합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장애인과 소수자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노동운동이 경영관리운동을 해서 생산자, 노동자 생산자 연합을 추구하기에 농민이나 자영업자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생산자 연합을 통해서. 자영업자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확인해 주듯이 항상 몰락할 운명이다. 우리가 이제 은퇴한 노동자들이 자영업자가 되지만 성공하는 케이스는 뭐 10%, 1%도 안 되죠. 항상 몰락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원래 있던 사람들도 몰락하고. 생존 발전할 유일한 대안은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인데 자본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프랜차이즈, 생산자들의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중앙집중적 센터, 전략중심부와 지역밀착형 지부, 전술지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업종이나 전국이나 세계연합을 형성하면서 노동자 생산자 연합과 더 큰 연합을 형성해야 되는. 농민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그 자본, 대자본도 들어오고 유통 자본도 침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고 추가로 시장 기제에 의해서 뭐가 하나 잘 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다 이제 그 작물을 바꾸잖아요. 공급 과잉이 되고 또 이상 기후 때문에 실패하고 생산에 고통이 누적이 되고 있죠. 농민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 대안이고 지역, 업종, 전국 뭐 세계 연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노동자 연합, 생산자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 우선 이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뭐 생산자, 농민 협동조합이 있는데 우선 그게 뭐 유기농이나 이런 걸 해서 소비자들하고 연결하는데 굉장히 이제 규모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 노동자 생산자 연합과 연합을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소비자로서만 연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의 한계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여 계획으로 공급과 수요, 공급을 수요에 맞게 조절하고 미리 계획을 하면은 그렇게 그 공급 과잉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상기후 때 실패가 되면은 이 가치 법칙을 벗어나면 되는 거죠. 가치 법칙이라는 것은 평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평균 노동 시간 대비해서 실제로 이제 더 많이 생산하느냐 적게 생산에 따라서 차별적인 보상이 된다면 대안적인 이제 새로운 사회 법칙은 실제 노동 시간에 의해서 실제 노동 시간만 따져가지고 평등하게 보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체가 돼야지 가능한 거죠.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농업 경영 따라하고 당신이 농업 경영 따로 하면 이게 불가능하지만 연합한 생산자가 되면은 공동의 생산물이 되기 때문에 같은 노동 시간 실제 성과가 다르더라도 같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속화하는 생태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여 자본 축적 논리를 벗어난 혁명을 요구할 생태주의 운동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공동 의지를 삼아서 자본주의 타도 공동조정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은 노동자 인민의 혁명적 실천 역량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자본주의 위기와 생산관계의 총체적 혼란을 계기로 국가를 타도하고 사회적 관계를 전반을 바꾸는 혁명적 실천이 성공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미 노동자 계급과 중간계급의 공고한 다수자 연합이 형성이 되었고 노동운동의 반자본주의 과제, 사회주의 과제는 생태주의, 페미니즘, 청년운동, 소수자운동, 국제주의와 결합한 하나로 집약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대안의 핵심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투쟁과 정당 투쟁의 분리가 아니라 현장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정치와 정당 정치의 관계가 뭐냐? 정당 정치는 현장 정치의 연장이다. 정당은 상설총회나 전업추첨 민주주의를 통해서 평의회를 통해서 현장 정치 이슈를 조직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노동운동과 노조가 일상사회적 관계를 변형하는 투쟁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중앙집중적 실천이 정당이고 이런 엄호를 받으며 일상사회적 관계를 변형을 하는 정치 투쟁을 통해서 다시 정당을 지탱하는 것이 현장 정치입니다.
정당은 중앙 정치회장인 의회나 정부의 참가를 위한 선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좌파들 중에서 선거 참여를 안 하겠다는, 보이콧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목표는 현장 정치의 일상적 사회적 관계를 변형을 하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홍보나 정책의 형성이지 의석이나 집권 자체가 아니다. 의석 집권한다고 해서 정책을 형성 못하거나 홍보를 못하면은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당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현장 정치에서 발전한 노동자 인민 혁명적 실천 역량에 근거해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정당은 그래서 진보 정당이나 좌파 정당이 아니라 혁명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돼야 된다. 물론 이 사회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자 인민이 결정하는 정책과 경영을 실현하는 사회주의다. 결론적으로 노동운동은 진보 정당 지지를 철회하고 사회주의 정당의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주체로 참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